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박태균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한국 현대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야는 한국 현대사에서 있었던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주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특별한 강연인데요. 강연 주제는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나입니다.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초점이 됐던 것은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제 1990년 이후에 구소련의 공산 정권이 붕괴를 하면서 과거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의 지시하에 북한의 김일성이 먼저 계획적으로 남침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제 더 이상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밝혀야 되는 것은 그럼 왜 총을 쏘고 왜 전쟁이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은 이제 밝히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들은 냉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틀 속에서 한국 전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냉전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두 강대국이 전쟁을 벌인 것인데 그 두 강대국이 전쟁을 벌이면 세계가 다 멸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대리로 전쟁을 벌인 것이다라고 규정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만 설명을 해서 한국 전쟁의 발발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직후에 이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우리가 분단이 됐고 그것이 전쟁의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분할 점령이 된 나라는 한국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유럽에 두 나라가 있었고 아시아에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범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국가였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저는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럽의 케이스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범 국가니까 당연히 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벌로서 분할 점령이 되고 나라가 나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전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전범 국가로 아시아에서 분할 점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분할 점령이라는 게 완전한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일부 책에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직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이 되면서 분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어떤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분할 점령된 거는 맞습니다. 38선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분할 점령을 했던 선은 38선이고요. 지금의 분단선은 군사분계선입니다. 저희가 휴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는 없지만 엄격하게 얘기해서 38선과 군사분계선, 휴전선은 사실은 다른 위치에 거져 있습니다. 새로 거진 거죠. 그러니까 이 38선을 엄밀히 얘기해서 분단을 확정지은 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반 명령 1호 때 그었던 저 선들은 적의 분단선으로 확정된 선이 아니고요. 굉장히 임시적으로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그어졌던 선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분단이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미국과 소련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할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강제적으로 분할이 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분할되었던 선 자체가 분단선으로 그대로 굳어버린 게 유럽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아의 경우는 사실은 이 분할선들이 분단선으로 그대로 고착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특히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신탁 통치안에 대한 논란을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신탁 통치안이라는 게 1945년 12월 27일에 모스크바에서 영국과 미국과 소련의 외무부 장관들이 만나서 전후의 몇 개 지역의 처리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외무부 장관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4개 조항의 결정안을 내게 됩니다. 이 결정안이 12월 말에 저기 보시면 한 신문을 통해서 한국에 보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다. 그리고 소련이 이거를 구실로 해가지고 38선을 분할 점령을 하고, 반면에 미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즉시 독립을 주장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이 보도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원래 신탁 통치안을 얘기했던 건 미국이었습니다. 신탁 통치안을 반대했던 건 소련이었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전쟁은 이겼는데 일본 같이 또 독일 같이 아주 중요한 지역들은 미국이 혼자서 단독으로 점령을 합니다. 근데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혼자 점령을 하기보다는 소련하고 같이, 또는 소련 외에 영국이나 또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같이 통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1943년에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카이로 회담에서부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약 20년간의 신탁 통치를 주장을 해요. 근데 반면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신탁 통치를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한반도 자체가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훨씬 더 강했어요. 이거 우리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 세계의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국주의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싸웠던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나라들이 독립이 됐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새로 정권을 잡을 거냐라고 하면 과거에 식민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잡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힘이 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우리가 한반도를 꼭 분할하지 않고 점령하지 않고 우리가 꼭 신탁 통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나와도 어차피 한반도에는 소련의 유리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부 지역에서의 전후의 재건을 위해서는 한반도 같은 데에다가 소련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련은 그냥 놔두자라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놔두면 과연 한반도에서 미국에 유리한 그런 정권이 나올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나라가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했는데, 모스크바 삼상협정에서의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 한국 문제에 대한 결정을 보면 소련의 안과 미국의 안이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항과 2항에서는 소련의 안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한국 사람들로서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건 이제 상해 임시정부하고 다르게 지금 남북이 38선으로 분할이 돼 있고 남쪽엔 미군정이 있고 북쪽에는 소련의 민사처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외국군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조선의 대표들로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게 이제 1항과 2항입니다. 그리고 3항에 가서
그 만든 임시정부가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중국과 의논을 해서 향후에 신탁 통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자. 이게 이제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이 주장을 했던 신탁 통치안과 소련이 주장을 했던 조선인들한테 다 맡기고 우린 나가자라는 방안이 적절하게 이 조선에 대한 결정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모스크바 삼상 협정에서의 삼상 결정에서의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안은 사실은 신탁 통치안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가 다 신탁 통치안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신문에 보도가 된 건 신탁 통치안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그걸 또 소련이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팩트 체크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통해서 뭐 이게 정말 팩트가 맞느냐, 누가 주장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팩트 체크라는 게 없어요. 또 그 당시에는 신문의 이 발행 부수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신문을 볼 수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고 또 문제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 게 낫다 그러더라라는 게 그냥 막 퍼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결정이 나고 나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12월이 됐는데 4개월 만에 무슨 신탁 통치를 또 받는다고? 우리 또 식민지 하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입니다. 우리는 신탁 통치 반대한다. 우리가 왜 또 외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이게 신탁 통치안이 아니다. 정확히 보면 이 안에 신탁 통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들로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 임시정부가 영국, 소련, 미국, 중국과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걸 지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찬반탁 운동 간의 갈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찬탁 운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기들이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스크바 삼상 결정에 대한 지지 진영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름이 기니까 그냥 거기다가 이제 찬탁 운동 진영이라고 붙이고 한쪽은 신탁 통치 반대하니까 이제 반탁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찬탁 운동과 반탁 운동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외부의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은 됐지만 아직 우리 스스로의 정부도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찬반탁 운동이고요. 저는 바로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이후에 분단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5년 이후에 분할 점령이 되었던 나라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독일이 있었고 오스트리아가 있었고 한국이 있었고 베트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개 나라 중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네 개 나라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연합군들이 처분하는 대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내가 뭐라고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독일이 저지른 전쟁 범죄가 엄청나게 크고 유럽 전체를 다 파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 의해서 분단이 돼버린 겁니다. 분할이 되고 분단이 됐고요. 통일이 될 때도 독일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도 강했지만 사실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부와 소련의 공산주의 정부가 무너지면서 독일은 통일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이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외부의 조건이 바뀌어도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사실은 이런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할 점령이라는 것도 일반 명령 1호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분할이 됐던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갈등이 결국은 분단을 확정짓고 전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당시에 이 가짜 뉴스가
진짜 사실이 아님을 몰랐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상 결정의 내용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46년 초죠. 1월 달에 당시에 주요 4개 정당, 가장 중요한 4개 정당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4당 회합이라고 하는데요. 저 사진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박헌영이라고 해서 당시에 조선공산당의 책임 비서고요. 두 번째 있는 분이 여운형이 조선인민당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계신 분이 김성수라고 해서 한국민주당을 만든 분이고요. 사실 고려대학을 만든 고려대를 이사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신 분이 이제 안재홍이라고 해서 국민당을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 분은 당시에 좌파를 가장 대표하는,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당이라고 하는 좌파를 대표하는 두 분이었고, 왼쪽에 두 분은 우파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한국민주당과 국민당이라고 하는. 이 대표들 넷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요. 합의 내용이 뭐냐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신탁 통치안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하고 논의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결정을 환영을 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합의고요. 두 번째는 테러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반탁운동 시작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진우라고 하는 지도자가 암살당합니다. 소문이 나요. 송진우가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찬성을 해서 암살당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들이 그때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야, 이거 말 잘못했다. 우리 다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는 당시에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결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한 거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이 합의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합의가 깨져요. 특히 조선공산당의 강경파들하고 우익 쪽의 강경파들은 이렇게 좌와 우가 합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익 쪽은 반탁운동에 강하게 시작을 하고 좌익 쪽은 모스크바 3상 협정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소련의 문제입니다. 당시 북쪽에 있었던 소련은 남한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한테 모스크바 3상 협정에 대해서 반탁 운동을 절대로 하지 마라. 니네는 절대로 3상 협정 결정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사실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세계 공산당 본부는 없어졌는데 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가지고요 1936년까지 모스크바에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세계 공산당 본부가 있었어요. 모든 전 세계 공산당들은 코민테른의 지시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1936년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 그 유산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쪽의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이 소련을 따르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거 따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뭐 우익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야 하고 갈라서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익들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한반도는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우익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에서 보이는 사실은 뭐 김성수나 안재홍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온건한 우익들이에요. 같이 뭐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근데 그 외에 굉장히 극단적인 우익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공산주의자들 또는 사회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반탁운동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의안을 깨버리고 각자가 반탁운동, 3상회의 결정 지지 운동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3.1절 기념식도 우익과 좌익이 따로 하게 되고요. 8.15 기념식도 우익과 좌익이 따로 하게 돼요. 한쪽은 남산에서 하고 한쪽은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고 이랬다가 끝나면 행진을 하다 만나가지고 싸움이 붙고 서로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가서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1947년 이후에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런 얘기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정세도 냉전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과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맞물렸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한 시각이겠지만 다른 나라 케이스만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예컨대 오스트리아는 분할 점령이 됐다가 1956년에 통일이 됩니다. 근데 이 1956년이라고 하는 55년, 56년 이 시기는요.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적인 대결이 굉장히 심각하게 치달을 때예요. 1956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소련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는데 소련이 거기에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헝가리 사람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는 대량 보복 전략이라고 해서 소련이 니네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소련에다가 대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냉전이 굉장히 극으로 치달았던 시기가 1950년대인데 그 시기에 오스트리아는 통일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내부적으로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의 대립보다는 우리가 하나된 통일 국가를 이루겠다라는 합의를 이뤄낸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단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요 바보들의 만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왜냐하면 1950년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북한 지도부가 러시아를 방문해요. 그래서 스탈린을 만납니다. 스탈린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김일성은요 1949년에 한번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모스크바 가가지고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남쪽을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겠습니다. 공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통일하겠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안 돼. 왜? 주한미군이요.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수립되었지만 1949년 6월 말까지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제안을 한 게 5월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미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있는데 전쟁 일으켜서 니네 이길 수 있겠어? 안 돼.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6월에 미군이 나가요. 그리고 1949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해요. 1949년 이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 하나였는데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소련도 이제 핵을 갖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중국이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을 해요. 우리 이웃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고무가 된 거예요. 야, 우리도 이제 핵무기가 있고, 야, 우리 친구 중국이 혁명을 성공을 해서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50년 봄에 김일성이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스탈린 만나서 전쟁하겠습니다. 스탈린이 그래 할만해. 그런데 그 할만해 하면서 김일성과 스탈린이 한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 전쟁을 하면 미군이 개입을 할까? 이걸 둘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왜 바보들의 모임이라고 하냐면 이 둘이 확신을 한 게 미국은 절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 대화록이 정확히 나옵니다. 왜 안 하느냐?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데 미국이 개입 안 하지 않았냐? 한국이 공산화 되는데 그걸 뭐 미국이 오겠어? 라고 둘이 판단을 한 거죠. 완전히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결국은 이런 잘못된 판단이 전쟁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돼요. 오산입니다. 잘못 계산한다라는 거.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 계산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의 비용을 씁니다. 근데 내가 이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쟁을 하죠. 그런데 비용보다 얻는 게 적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죠. 근데 이 당시에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잘못 계산을 한 겁니다. 결국 그거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아니냐. 그럼 종합을 하면 결국은 우리의 분단 문제와 전쟁의 원인 문제는 단순하게 외부의 구조적이고 세계 정세의 변화에서만 찾으면 안 된다. 이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과 계산,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분단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 전쟁의 원인을 직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전쟁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어요. 이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게 좌우합작 운동이고요. 이건 이제 미군정이 있었을 때 좌익과 우익이 좀 같이 좀 합작해서 우리 분열하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남북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니까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으로 간 거죠.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 저기 이게 을밀대 그 밑에 이제 남북 협상을 했던 장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실패를 하게 되고요. 결국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실패를 했다 그래서 그럼 의미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패해서 의미가 없다 그러면 3.1운동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병운동 졌잖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의병운동이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 되는 거를 싫어했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싫어했는데 총 들고 저항했어. 끝까지. 우리는 분단을 원하지 않았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여론조사 전 국민 못했거든요. 봐라. 우리 지도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38선 건너가지고 북한 지도자들 만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평화적으로 분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운동들도 저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쟁 발발할 때에 북한이 계획을 했던 시도입니다. 북한은 한 군데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는 북한이 서울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서부전선에서 의정부를 통해서 서울로 내려왔던 것만 대부분이 기억을 합니다만 사실 그 외에도 중부전선에서 춘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가 동해 안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체로 한 3개 정도로 내려오고요.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상륙작전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군데를 통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한국 전쟁의 과정 자체를 굉장히 실패의 연속으로 봅니다. 모든 분들 사실 이게 굉장히 다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한국 전쟁에 관여했던 모든 국가들이 자기들이 다 이겼다 그래요.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근데 이긴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의 스토리를 쓰면서 자기들이 실패하고 잘못된 작전을 벌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과정을 보면 시작 전부터 실패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 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을 점령을 하고 나서 한강을 건너서 내려가는 게 6월 30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8, 29, 30일 동안 서울에 머무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궁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북한이 내려올 때요, 특히 서부 지역에 있었던 한국군이 거의 무너지거든요.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2, 3일 만에 서울을 그냥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국 정부가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한강에 있던 다리를 무례하게 끊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났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을 했으면 빠르게 남쪽으로 그냥 내려와서 이 전선을 확대를 하면 되는데 서울에서 기다려요. 사실 이 한국전쟁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굉장히 궁금해요. 왜 서울에서 기다렸을까?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는 미군이 개입할 것이냐 안 개입할 것이냐는 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미군이 바로 개입합니다. 27일, 28일이 되면 전쟁이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고 며칠 안 돼서 미군 개입을 결정을 하고요. 일본에 있었던 주일 미군들이 한반도로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걸 앉아서 지켜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전선을 확대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얘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전면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서울만 점령을 하고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잡아가지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대표들하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서로 통일선언을 그냥 해버리면 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당시의 지도부들은 남쪽에 20만에서 30만에 달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남쪽에서 봉기를 일으켜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선만 열어주면 남쪽에 대한민국의 남쪽 부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총구를 거꾸로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위에만 열어주면 돼. 그럼 밑에서 움직이겠지. 근데 위를 열어줬는데 밑이 조용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된 계산이에요. 그리고 또 서울을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잡으려고 봤더니 열댓 명만 남아있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열댓 명 가지고는 모아가지고서는 무슨 통일정부 수립을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내려가자 하고 내려왔다는 게 이제 또 하나 3일 동안 왜 있었느냐라는 건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북한이 당황을 한 게요. 이 세 군데로 내려오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서울 쪽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방어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도 위니까. 그렇잖아요. 서울 지키려면 서울로 내려가는 부분이 제일 강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중부에서 이게 지금 이 춘천과 서울 사이에 있는 뭐 철원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한강 밑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로 내려와서 한강 밑으로 끊어버리면 서울에서 도망가던 대한민국 군대와 정부를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근데 북한이 차질이 생긴 게 서부 전선은 그냥 무너졌는데 중부 전선은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한국 군들이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밑에서 끊으려고 하는 걸 못 끊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주요한 정치인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3일을 서울에서 끌었다는 건 저는 북한군한테 굉장히 큰 전략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때 계속해서 내려왔으면 북한이 빠르게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한테 너무 다행이죠. 사실 뭐 3일이 아니고 한 일주일쯤 더 있어도 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냥 3일만 있고 내려왔어요. 이제 두 번째 북한이 실수를 하는 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한국전쟁 그러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이 거의 북한군들이 남쪽을 거의 다 점령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빼놓고 거의 다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는 거죠.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허리를 끊어버리면서 남쪽에 있었던 허리의 남쪽에 이미 내려와 있었던 북한군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인데 문제는 미국의 합동참모본부, 미국의 전략을 짜는 제일 중요한 기관에서는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륙작전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에요. 두수간만의 차가 커요. 이게 썰물 밀물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상륙작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륙을 하는 작은 배들이 이제 가서 상륙을 하겠지만 이 작은 배들이 부산에서부터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포에서부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배들은 큰 배에 실려 가서 거기서 작은 배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가야 되는데 이 큰 배들이 인천 앞바다에 갔다가 민물이었다가 썰물이 되면 배가 있다 옆으로 쓰러지잖아요. 물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 작전은 빠른 시간 내에 타이밍에 맞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우리는 한다면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상륙작전만 한 게 아니죠. 그 전에 인천 지역에 대한 포격이라든가 또 이 공군이 가가지고 방어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을 폭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허물어 놓고 상륙작전을 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북한이 실패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미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중국군 쪽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 김일성한테 정보를 줘요. 미국 쪽이 이 유엔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상륙작전을 할 거다. 지켜라. 어느 길목이든지 지켜라.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 인천이에요. 인천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인천 지역에 북한 쪽에서 군을 강화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낙동강 전선에 군의 주력이 가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다가 군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미국의 화력이 배에서 쏴대는 함포에다가 공중에서 내려오는 폭격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인천 지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은 그걸 막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인천을 막지 못한 거는 북한으로서는 전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알고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전략적 실패가 또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이에요. 서울을 그리고 나서 수복을 한 게 9월 28일입니다. 그럼 이제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3일이 걸렸어요. 인천에서 서울이요. 물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기어가면 13일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13일이 안 걸립니다. 그 당시에 뭐 찝차도 있고 운반수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13일이 걸린 게요. 북한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특히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 연희동 그 뒷동산이 있는데 거기가 뚫리질 않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창설된 게 우리 해병대예요. 하도 안 뚫리니까 해병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뚫었는데 사실 해병대 미군 못 뚫고 하다 결국 뚫은 게 13일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이 13일 동안 북한군 전체가 남쪽에 있던 북한군 전체가 다 가지는 못했지만 아주 남쪽에 있는 부대들은 못 갔지만 중부에 있던 부대들은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중국군이 들어와서 북한이 살 수는 있었지만 만약에 북한 군이 하나도 없었다면 아무리 중국군이 들어와도 못 살아요. 근데 이 13일이라는 기간이 사실 나중에 북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준 기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유엔군하고 미군이 또 한국군이 시간을 너무 길게 준 거죠. 인천에 들어왔으면 4, 5일 만에 그냥 서울까지 왔어야 돼요. 그러면 북한군의 어떤 부대도 북쪽으로 빨리 넘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실패의 과정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과 유엔군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38선 이북으로의 북진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38선 이북으로 북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통일을 하고 당연히 공산주의자들 몰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것은 38선 이북으로의 미군과 유엔군의 북진은 미국군 역사상 있었던 가장 잘못된 전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키신저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닉슨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안보보좌관을 하고 국무부 장관 하셨는데 이분의 얘기는 38선 이북으로 유엔군이 넘어갔어도 평양에서 원산으로 그어진 선에서 멈췄어야 된다. 그랬으면 중국군이 안 들어왔다. 근데 문제는 38선 이북으로 넘어가는 게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북한이 남침을 하고 나서 유엔에서 유엔군을 결성을 합니다. 사실 유엔군 결성도요. 이게 소련 대표가 안보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겨우 결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논란이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라는 한 나라였는데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 그 당시 고트발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항의 편지를 보내요. 왜 그때 유엔 안보리에다가 대표를 보내지 않았느냐.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유엔군이 결성을 안 됐을 거고 유엔군이 결성이 안 됐으면 북한과 공산권이 침략자로 낙인 찍히지 않을 거 아니었느냐라고
항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스탈린이 거기다 답을 해요. 내가 일부러 안 보냈어. 왜? 미국을 한반도에 잡아두고 싶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나 우린 제일 중요한 게 유럽이야. 유럽에서 미국 힘을 빼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을 거기다 잡아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답변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유엔군이 만들어진 거다. 근데 저는 이게 학자들끼리 우리 논의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일 수도 있다. 정말 스탈린은 이 여우 같은 사람이라서 한반도에서 사람이 죽던 뭐가 됐던 간에 미국을 한반도에 잡아놓으면 유럽에서의 미군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건 사실 잘못된 게 뭐냐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이 제일 처음 취했던 두 가지 조치가 하나는 미국의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요. 한반도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는 걸 막으려고 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독일에 있는 미군을 증강을 시킵니다. 이게 전쟁은 한반도에 일어났는데 다른 지역의 중요한 곳들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 일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냥 스탈린이 창피해서 변명을 한 거다. 자기가 사실은 실수한 거다. 안보리에 소련군 대표가 안 들어가게 한 거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엔군이 결성이 되는데, 문제는 유엔군을 결성을 할 때 유엔군의 역할이요, 원래의 국경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국경선 38선이에요. 유엔군의 역할은 남쪽으로 침략해서 내려온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만 보내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유엔군은 법적으로 볼 때, 국제법적 규정으로 볼 때 38선 이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을 수복 28일 날 수복을 하고 10월 한 7일 8일까지 유엔군은 넘어가지 못해요. 이게 국제법을 어기는 거니까. 한국군이 먼저 넘어갑니다. 그게 10월 1일이고 그래서 국군의 날이에요. 한국 먼저 가요. 한국군은 뭐 그런 법적인 접촉을 안 받으니까 넘어가고, 그 대신에 유엔군은 유엔에서 다시 한번 결의안을 내게 됩니다. 유엔군의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38선 회복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걸로 역할을 바꾸는 결의안을 내고, 그 이후에야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군이 넘어올 때 중국 쪽에서 미국에 딱 계속 경고를 보내요. 38선 넘지 마라. 넘으면 우리가 넘어간다.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중국 정부가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주중 인도 대사가 이제 이 메시지를 미국 쪽에다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영국에다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뭐 유엔군 와가지고 싸우는 거 다 좋은데 38선 넘어가면 우리는 개입을 한다. 중국군이 들어왔을 때 완전히 그냥 뭐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미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중국군이요,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중국군은 1945년부터 49년까지 국공내전을 통해 가지고 만주에서 계속 전투를 했던 부대예요. 근데 한반도 북쪽이 엄청나게 춥잖아요. 춥고 산악 지역이에요. 미군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중국군이 그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려와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미군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느껴보게 된 거죠. 사실 여기에는 당시에 메가더 장군의 또 다른 잘못된 계산이 있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몇 번 물어봐요. 너 중국 들어올 거 어떻게 생각하냐? 메가더 장군이 아예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요, 많이 못 들어와요. 또 많이 들어와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메가더 장군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핵무기 쓰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핵무기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중국군들을 보급 기지를 다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결국은 핵무기 못 씁니다. 핵무기 쓰려고 다 계획을 해놨는데요. 제가 문서들을 봤는데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본 게, 하나는 영국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영국은요, 중국을 잘못 건드리면 홍콩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홍콩이 중국 땅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국이 조차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 핵무기를 쓴다라는 건 전 세계에서 욕먹을 생각을 하고 써야 돼요.
이건 반인륜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쓰려면 군수 지역에다 써야 돼요. 군수 공장이 있는 지역. 근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북쪽에 있는 군수 지역들은 이미 거의 다 파괴가 됐어요. 완전 공중전을 유엔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미군기들이 가서 다 폭격을 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 폭탄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떨어뜨릴 데가 없어요. 결국 못 씁니다. 또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걱정을 한 게 미국이 혹시 중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쓰면 소련이 유럽에다 핵무기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결국은 그걸 못 쓰죠. 근데 문제는 메가더는 중국군의 힘을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중국과 북한의 이 접경 지역에다 폭격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트루만이 반대를 했어요.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면 안 된다.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갈등이 나중에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한테 국군 통수권자는 나다.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명령을 내려요. 마음대로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지 마라. 성명서 발표하지 마라. 메가더 장군이 2번 그걸 어깁니다. 해임됩니다. 사실은 메가더 장군은 중국의 참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을 잘못한 부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위계 질서를 어긴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들이 이후에 미국과 중국 관계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어요. 사실 중국도 북한을 살려줬죠, 참전함으로써. 그러나 사실 이렇게 참전을 했기 때문에 1953년부터 79년에 개혁 개방을 할 때까지 중국은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후퇴를 해요. 문화대혁명을 겪었죠. 대약진 운동을 겪었죠. 이거를 하는 동안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고 중국 경제는 앞으로 간 게 아니고 거꾸로 갑니다. 결국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실패 연속이 되는 기간 동안 이 전쟁은 사실 어느 나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 전쟁은 요 시점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끝나지 않고 더 계속됩니다. 도대체 왜 계속되는 건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제일 한 가지를 좀 얘기한다 그러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사회를 전쟁으로 몰고 가느냐 평화를 지키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죠. 이 1강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보들의 모임,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잘못 판단하는 이 과정 자체가 한반도 자체를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후에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과 북 사이에 아직도 적대적 감정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때 니네는 우리 적이었잖아. 그건 지워버릴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전쟁 발발 과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태균이었습니다.